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자원봉사론 수업을 맡게 된 노정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많은 열망이 있어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얼굴을 뵙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수업을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2주 동안은 사이버 수업으로 뵙게 되고 2주 후에 여러분들 얼굴 뵈면서 또 수업 진행하면 더욱더 유익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는 출석부도 쭉 보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첫 시간이니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자원봉사론 책을 중심으로 수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 선배님들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 그으면서 또 부연 설명하면서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이 또 복습하는 데 있어서 좋아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2주를 여러분 책을 꼭 앞에다 준비해 놓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할 때는 보통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지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그리고 여러분 출석은 20점으로 출석 체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표 수업이라든가 수업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해서 2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또 성실하게 수업도 이어가서 학교에 있는 많은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성적 장학금도 받으시고 이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론을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회복지 잠시 소개하면 사회복지 기관에서 약 20여 년 정도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돼서는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으로 또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고요. 또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여러분들 19페이지 다 피셨죠? 네. 자, 1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라고 하면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원봉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은 자원봉사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예,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활동은 주로 자원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다가 일부는 제도화되어서 이렇게 전문가에 의해서 공적 서비스 체제로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제도에는 자원봉사가 함께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1970년도나 80년도에 가정마다 이렇게 폭력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가정에 그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연구조사를 하는 분들이 가가오를 방문해서 보니까 가정에 폭력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폭력을 이슈하고 연구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가정 폭력이 제도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슈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내 가족은 어쩌면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내 아내와
자녀는 내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고 우리 집안 문제인데 왜 이것이 제도화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발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 연구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이제 이거 이슈화를 시작해서 지금은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성의 전화에서 이제 가정 폭력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뭐 생명의 전화라든가 이렇게 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도화되기 전에 자원봉사자로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이 또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매를 맞고 이런 상황에서 VV를 사진을 찍어놓고 그걸 증거물로 해놓고 또 그들을 집으로 못 들어가니까 쉼터라고 해서 그때는 쉴터라고 했습니다. 쉼터로 안내해서 그들이 거기서 좀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운영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많아지자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적인 이슈를 통해서 이제는 공적 체계로 이것을 제도화하자라고 하는 여론들이 생기고 이것이 제도화돼서 1988년 1988년 정도에 이것이 이제 제도화돼서 결국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또 뭐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회복지의 공적 서비스를 받는 그런 공적 제도화되는 부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제도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복지 그 체제 안에서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제도화를 거치고 있는 그런 것들도 현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되게 밀접한 관계이다라고 하는 걸 서론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자원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에서 자원봉사를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는 모두 다 복지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그런 곳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복지는 누가 만들까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우리 스스로 사회 문제, 즉 빈곤 문제나 질병 문제나 범죄나 실업 문제나 또는 부적응, 또 갈등, 장애, 또 여러 가지 약물 남용 문제 등 이런 것들을 다 사회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노력을 우리가 함께 기울여서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이런 복지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2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노력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는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장하는 복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복지가 있냐면요. 참가하는 복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보장하는 복지와 참가하는 복지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장하는 복지는 어떤 걸 말하느냐면요. 자, 그 두 번째 줄에 한번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적인 조치나 전문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죠. 법률적인 사회복지사업법, 예를 들면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는 노인복지법 또는 영유아보육법 등 이런 법을 만들고 또 이런 법적 근거를 통해서 전문가를 고용하고 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보장하는 복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세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장하는 복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보장하는 복지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요즘에는 주민지역센터라고 하죠. 이 센터에 가서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급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생계보호라든가 또 의료보호라든가 또 자활보호라든가 교육보호라든가 이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장하는 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장하는 복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하나의 복지가 있는데 이 복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참가하는 복지. 네, 맞습니다. 참가하는 복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참가하는 복지를 볼런타리즘과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가에 의해 주민 스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한 그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참가하는 그 복지의 방식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운동적인 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관행이 잘못돼서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도 어떤 인권 옹호 단체의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운동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미투 운동이 떠오릅니다. 그쵸? 이렇게 나도 당했어 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피해자들이 자기의 소리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또 모 도지사의 그런 그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서 여성 단체들이 다 나서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제 인권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운동을 하고 이 사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서울에 가서 함께 참여했는데요. 그때는 많은 그 여성들도 나왔지만 많은 남성들 또 가족이 같이 나온 걸 보고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한 남성이 하시는 얘기예요. 저도 남성이지만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것은 앞으로 우리 아들들이 사는 세상에는 이런 미투 운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런 인권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의식이 있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운동적 참가 방식이 있습니다. 참가하는 복지에는 두 번째는 제도적 참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0페이지에 보고 계시죠? 제도적 참가는 기존의 제도 내에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그 제도 안에 들어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자문도 하고 협력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것을 제도적 참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민지역센터의 뭐 복지위원이라든가 또 보호관찰소의 보호위원이라든가 또 정보기관의 각종 위원으로 여러분이 직접 참가해서 직접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그것을 제도적 참가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천안시에 지역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민하고 관이 함께해서
결국 민의 의견을 관이 잘 반영해서 결국 정부의 정책으로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위원회의 여성, 가족, 부과장으로 저는 실무위원으로 지금 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가족에 관련된 천안 지역에 이런 그 제안할 것들을 정책으로 제안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을 위원회 활동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그런 것들이 아주 반영이 적절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에 참가해서 우리의 의견을 내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는 또한 이제 검찰청에 범죄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에 저는 상담위원장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생활비라든가 치료비 지원하는 것도 심의에 가서 이 사람은 지원해야 되고 왜 이 사람을 지원해야 되는지 타당성 같은 것들을 가서 심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의료적 지원 또는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자원활동가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제도 안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함께 그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활동할 때 우리의 그 노력이 많은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상담위원장으로 봉사를 하면서 그 피해자들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들을 전문적으로 도왔던 그런 일들도 되게 보람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되고 그것이 아웃풋으로 나왔을 때 되게 보람 있는 뿌듯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면서 제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민지원센터에 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여러분이 참가하는 그런 제도에 참가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우리의 작은 노력과 수고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활동적 참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활동적 참가는요, 세 번째, 20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 사회적인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 내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개입하여 제공해 나가는 노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 즉 일상적, 정서적, 교육적, 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원봉사가 이 활동적 참가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은 대구인 거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적 참가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대구에 내려가서 정말 이렇게 활동하고 의료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부도 하고 또 봉사하고 이러면서 직접적 이렇게 필요한 그런 부분에 금전적으로 또는 본인의 그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가하는 복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이 봉사의 이렇게 이런 노력과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활동적 참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장하는 복지와 참가하는 복지는 각각 때로는 단독으로 또는 상호협력적으로 또는 상호대립적으로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예방하는 그런 사회 복지를 이루어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재가복지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재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어떤 장치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사무실, 차량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면 민간 자원봉사들을 활용하여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요구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서로가 협력하는 그래서 보장하는 복지와 참가하는 복지가 협력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우 대립적인 관계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들은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각종 감시단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감시를 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환경감시단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회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 또 사회복지시설 인권옹호단,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호 다립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더욱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감시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보장하는 복지와 참가하는 복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인권의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 또 지방자치 정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이런 제도를 그림으로 잘 나타내 준 것이 여러분 2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림 1-1번에 보시면 참가하는 복지와 보장하는 복지를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잘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복지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빈곤, 질병, 범죄, 실업, 장애 등 이런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참가하는 복지, 지금 설명한 운동적 참가, 제도적 참가, 활동적 참가를 통해서 또 보장하는 복지, 행정적 조치,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 또는 법률 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로 지금까지 설명한 걸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혹자는 보장하는 복지만 확장시키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참가하는 복지, 특히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구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활동적으로 참가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이 힘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장하는 복지만 확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복지와 보장하는 복지가 함께 쌍두마차와 같이 함께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2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밑줄 쳐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복잡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오늘날 보장하는 복지인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참가, 즉 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가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보장하는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참가하는 복지에 대한 관심은 사실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 보면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를 참 많이 하는데 봉사를 안 하시는 분은 또 시간 내에 이유를 들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또 가족이 아이가 어리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봉사를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참가하는 복지의 주축이 되는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생활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셨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참가하는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한 지가 한 20년 넘었는데요. 제가 사회복지가 저의 적성에 맞는지, 제가 왜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차시에 그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